인도 주식시장을 단 1년 만에 4배 가까이 상승시킨 남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그가 손대는 주식은 수백, 수천 배 상승했고 인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으며 빅불이라 불리던 남자 하샤드 메타. 하지만 그가 투자했던 5천 크로르라는 엄청난 돈은 은행들을 속여 무담보로 빌린 돈이었으며 스캔들이 터지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행의 임원들이 체포되거나 충격으로 사망했으며 문을 닫은 은행도 속출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학교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작 40루피를 들고 뭄바이에 온 청년이 주식시장의 트레이더를 거쳐 인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고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인도 역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 하샤드 메타 스캔들입니다. (1954년) 인도 구자라트에서 태어난 하샤드 메타. 집안 형편이 너무나 나빴던 탓에 하샤드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아침 8시 섬유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가게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외삼촌이 있는 뭄바이로 온 그는 대학에 입학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플라스틱 고무를 팔고 시멘트를 팔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1977년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으로 600루피를 받게 된 하샤드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주말마다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원석을 사서 연마후 되팔아 매주 200루피를 법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월급이나 소소한 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은 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8년에는 회사의 투자부서로 전환 배치도 신청하죠. 마침 하샤드의 동생 아슈빈의 사무실은 뭄바이 증권거래소 바로 옆에 있었고 두 형제는 점심시간마다 그곳에 방문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이곳의 주식 브로커에게 가야만 했고 브로커와 자범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트레이딩 링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브로커는 일반인, 기업, 대형 기관을 대신해 주식을 팔았으며 하루 안에 빠르게 거래를 처리해야 할 때는 트레이더와 비슷한 잡버를 고용했습니다. 잡버들은 주식시장, 기업, 경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결정해 수익을 냈죠. 트레이딩 링 안에서 브로커와 잡버들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하샤드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 무대에 들어가고야 말겠다고. 1978년 하샤드는 트레이딩 링의 잡버가 되기로 결심하고 회사를 관둡니다. 그는 암발랄이라는 브로커를 찾아가 잡버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첫날 첫 거래에서 2,000루피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암발랄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 하샤드는 1년 동안 손실과 이익을 거듭하며 주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생겼고 최고의 잡버 중 하나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1980년 하샤드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가장 먼저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문을 읽던 중 프리미어 오토가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는 기사를 본 그는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장을 찾아가 회사의 생산 속도를 파악하려고 한 그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노조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조의 리더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한 하샤드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회사의 1일 생산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고 회사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 엄청난 수익을 기록합니다. 동생 아슈빈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하샤드와 함께 주식을 트레이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가격이 오르면 일시에 모두 팔아 수익을 챙기는 펌프 앤 덤프도 하였죠. 그러던 1982년 3월 18일 하샤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주식시장이 오후 1시 30분 급락하기 시작했고 하샤드가 담당하던 릴라이언스 주식이 152에서 121로 급락했죠.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던 베어 카르텔이 매도 작전을 실행했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투매를 하면서 불과 15분 만에 시장은 사상 최대의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려 100만 루피의 손실을 기록한 하샤드는 파산 상태가 되었지만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브로커들은 트레이딩 링 출입을 막는 대신 빚을 갚을 시간을 줍니다. 하샤드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자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충격으로 몇 달 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하샤드는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하샤드는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주식시장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아버지의 의류가게에서 그로우 모어 컨설턴트라는 자문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손실로 인해 그를 믿고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고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중에서 투자자를 찾았죠. 하샤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회사는 차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찻잎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차 회사 주가는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로우모어의 높은 수익률이 알려지자 하샤드의 이름도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사무실 밖에 긴 줄을 설 정도였죠. 1984년 하샤드는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회원권을 구입해 브로커로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링으로 돌아옵니다. 1984년 10월 31일 당시 총리이던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하면서 그날 저녁 그녀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가 임시 총리로 임명됩니다.
그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을 자제했죠. 하지만 하셔드는 이 불확실성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였고 빠르게 여러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1984년 열린 선거에서 라지브 간디의 국민회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는 정식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안정된 정부 구성이 시작되자 주가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덕분에 하셔드의 그로우 모어는 더욱 유명해졌고 그가 어떤 주식에 손을 대든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해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하셔드의 이름값이 높아질수록 그를 노리는 라이벌도 늘어납니다. 그 중에는 블랙코브라라고 불리던 마누 마네크도 있었죠.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베어 카르텔을 운영하던 그와 동료들은 어떤 회사의 주가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었고 이번에는 하셔드를 목표로 삼습니다. 1986년 2월 재무장관인 비슈와나트 프라탑싱이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긴축 예산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하락합니다. 베어 카르텔은 하셔드가 특히 좋아하던 주식을 공격했고 하셔드는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사들였고 덕분에 주가는 안정화됩니다. 당황한 베어 카르텔은 하셔드가 1.5크로로 손실을 입어 파산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셔드가 결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셔드는 거래 대금을 미리 결제해버렸고 그의 위상은 이전보다 더 높아집니다. 하셔드는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그만한 돈은 오직 은행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주식 브로커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RBI는 은행들에게 일정 비율의 자금을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은행 자금의 일부분은 국채와 RBI 좀비금에 묶이게 되었죠. 은행들은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국채에 자금이 묶이는 것이 불만이었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돈이 필요한 A은행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B은행에게 돈을 빌리고 며칠 후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레포 거래, 인도에서는 레디 포워드 거래라고 부릅니다. A은행은 B은행에게 채권을 이전하겠다는 지시서인 SGL 폼을 발행하고 B은행은 RBI 산하 정부 채권 등기소인 PDO에 이 SGL 폼을 제출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채권 소유권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넘어가면 B은행은 A은행에 돈을 지급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이 아닌 종이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거래 상대방을 매번 찾아다녀야 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업무를 줄이기 위해 머니마켓 브로커에게 채권을 넘겼고 브로커는 이 채권을 다른 은행에 판 후에 돈을 원래 은행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귀찮은 서류 업무도 대신해주면서 소액의 수수료를 챙겼죠. 하지만 여전히 실물 채권을 주고받아야 했기에 대출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은행들은 더욱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실물 채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은행 영수증인 BR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영수증에는 채권이 담보로 잡혀 있으며 하루 이틀 안에 채권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고 당국이 BR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은행들은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머니마켓 시장이 점점 커지자 브로커 중개 수수료 시장도 커졌고 하셔드의 관심도 이곳을 향합니다. 당시 시티뱅크의 브로커 3명이 머니마켓을 장악하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하셔드는 이들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은행들과 결탁했고 단 2년 만에 머니마켓에서도 최고의 브로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존재하던 엄청난 허점을 발견하죠. 머니마켓 시장에는 두 가지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은행들은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해 브로커 계좌에 미리 돈을 이체해 두었습니다. 이는 좋은 거래가 생기면 브로커가 즉시 상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였고 거래가 있기 전까지 10에서 15일간 브로커 계좌에 돈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셔드는 이 돈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가격을 올렸고 은행이 거래할 때가 되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겼죠. 둘째, 은행이 발행하는 영수증인 BR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로 한 것인지 그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셔드는 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은행 관계자들과 결탁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규모 은행들은 채권이 없는데도 BR을 발행해 하셔드에게 주었고 하셔드는 이를 이용해 대형 은행들에게 돈을 빌린 후 본인이 챙겨 주식에 투자했죠. 1991년 초 1000포인트에 불과했던 센섹스 지수는 하셔드가 은행에서 무담보로 대출받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 급등하기 시작했고 1992년 4월 약 4배 오른 4467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하셔드가 좋아하는 주식은 몇 달 만에 200루피에서 9000루피까지 상승할 정도로 폭등했고 사람들은 그를 빅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쇠빵에서 출발한 하셔드 메타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그의 차고에는 최고급 자동차 29대가 있었습니다. 1992년 연간 26크로르의 세금을 납부하며 인도 최고 납세자가 된 하셔드는 매일같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를 넘어 인도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셔드가 가장 많이 돈을 빌린 곳은 인도 최대의 국영상업은행인 인도 국립은행이었으며 1991년 12월 그는 SBI 뭄바이 본점으로부터
가짜 비아를 담보로 500크로르짜리 대출을 받은 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SBI가 자체적으로 기록한 장부에는 1744크로르의 채권이 있다고 적혀있지만 정부 채권 등기소인 PDO의 공식 기록에는 SBI 명의 채권이 1170크로르밖에 없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는 574크로르의 차이가 있었고 이 중 74크로르는 매입 후 아직 PDO에 등록이 안 된 정상 채권, 나머지 500크로르는 하샤드가 가짜 비알로 빼돌린 돈입니다. 하샤드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과감한 조작을 시도합니다. 끼는 SBI에서 채권 업무를 관리하는 시타라만에게 뇌물을 주었고 시타라만은 PDO가 SBI에게 보낸 명세서에서 1170이라는 숫자 중 1을 6으로 바꿔 1670으로 만들어 500크로르의 차이를 숨깁니다. 1992년 3월 각 은행들은 지난 1년간의 거래 서류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했고 SBI 부행장은 직원들에게 채권 현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직원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현황을 내놓지 않습니다. 4월 6일 저녁 드디어 명세보가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이를 확인한 부행장은 수상함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공문서에는 있어서는 안 될 수기로 숫자를 고친 흔적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는 직원들에게 SBI의 명세서와 RBI의 실제 기록을 대조하도록 시켰고 거짓이 들킬까 두려웠던 시타라마는 휴가를 내고 도망쳐버립니다. 그제서야 SBI의 임원들은 담보로 받았어야 할 500크로르 채권이 없음을 알아챘고 이 돈이 거래 상대방 은행이 아니라 브로커인 하샤드 메타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알아챕니다. 1992년 4월 11일 SBI 부행장은 하샤드를 사무실로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하샤드는 행정상의 오류일 뿐이며 빨리 돈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다시 가짜 비아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것도 인도 중앙은행의 완전 자회사인 국립주택은행을 상대로 말이죠. 며칠 만에 하샤드는 대부분의 돈을 갚았고 이제 남은 돈은 단 6.35크로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샤드는 SBI에 모든 돈을 갚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샤드가 SBI 사무소를 일주일에 2번이나 방문했다는 소식이 내부에 퍼졌고 이는 타임즈 오브 인디아의 기자 수체타 달라에게 전해집니다. 사건을 조사한 그녀는 1992년 4월 23일 신문 일면에 기사를 작성합니다. 브로커 500크로르의 청산을 요구받아. 기사에는 하샤드의 이름은 없었고 그저 빅불로만 언급되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과 30일 이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고 재무장관은 이 스캔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RBI 총재는 모든 은행에 있는 비알 영수증을 조사하고 미결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인도 중앙수사국은 하샤드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을 압류합니다. 1992년 6월 4일 하샤드와 동생 아슈빈을 포함한 여러 피의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그들의 집, 은행 계좌, 자동차가 압류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샤드의 머니마켓과 주식시장 사기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무려 5,000크로르가 넘었으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만 크로르에 달합니다. 하샤드 메타의 스캔들이 터지자 센섹스 지수는 2,600포인트까지 폭락합니다. 1992년 9월 하샤드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1년이 지난 1993년 6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총리에게 1크로르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저에게 돈을 받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밀수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샤드는 600건이 넘는 재판을 받으며 여러 차례 구치소를 들락날락했고 1990년대 내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뭄바이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하샤드는 갑자기 흉통을 호소했고 시립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상태가 좋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몇 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그렇게 인도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은 9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죄 확정 판결 없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도 인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하샤드 메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를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난하게 태어나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책, 드라마, 영화는 인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스캠 1992가 정말 재밌으니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